디즈비데이즈는 시리아 난민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이 게임의 주인공인 무하메드 셰누는 시리아 난민으로 유럽으로 향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돈이 부족한 탓에 아내와 아들을 남겨두고 먼저 유럽에 가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때까지는 성공을 하는데요. 가족 중 한 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유엔의 난민가족 결합 법칙에 의해서 나머지 가족들이 유럽에 도착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난민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가족이 유럽으로 오기만 하면 되는데요. 모하메드 셰누는 가족들이 오기 위한 비용을 대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인공이 난민이 되기 전의 직업은 선생님이었는데요. 유럽에서는 언어의 장벽에 의해서 선생님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찾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요. 2일 만에 200시리를 벌어서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을 하다 보면 성버 수치나 멘탈 수치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장소들을 가서 NPC들과 인터랙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NPC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주인공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제 모하메드 셰누가 아닌 플레이어가 이제 유럽에서 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게임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상정거장 21데이스 포스트모템 토크를 맡게 된 이정엽이고, 네, 저는 김진형 개발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게임이란 게 원래 뭐 잘 알다시피 굉장히 엔터테인먼트 장르인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그 미국이나 뭐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라서 이렇게 플레이어들의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일종의 어떤 충격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소셜 임팩트 게임이라 부르는데,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 뭐 시리어스 게임은 이제 재미를 넘어선 형태의 게임들,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매 학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그 교재로 썼던 책이 그 지금 이제 조지아 테크에 이제 교수로 있는 이안 보고스트, 뭐 개발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도 실제 자기 게임 만들거든요. 이 양반이 이제 그 썼던 퍼슈에이시브 게임스라는 책이고요. 설득적인 게임인데, 설득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A라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면 A와 B가 입장 차이가 없이 동일해지는 것이 설득의 최고의 형태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입장의 동일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입장의 동일화라는 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난민 문제만 하더라도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난민에 대해서 되게 그 공격적이고, 난민이 우리 사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의 어떤 통일성을 저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뭐 지역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이런 형태의 담론들을 끊임없이 제기하잖아요. 그분들에게 어떤 형태의 말을 건네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안 보고스트는 그걸 어떻게 뚫느냐라고 하면 구조적으로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은 이를테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맥도날드 비디오 게임이란 게임 예시가 나와 있는데, 얘는 그 예전에 이제 영화 중에 맥도날드 먹지 마세요라고 해서 이게 슈퍼 사이즈 미라는 게임이 하나 영화가 있었고, 그건 이제 감독이 계속 그 햄버거를 매일 아침에 맥도날드에 가서 먹으면서 자기 몸의 변화를 한 달 정도 관찰하는 거예요. 되게 뚱뚱해지고 막 피부가 안 좋아지고 막 이런 호르몬 같은 게 변화가 나고, 이래서 맥도날드 먹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맥도날드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맥도날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이나 혹은 뭐 사육장, 그다음 매장, 본사에서 마케팅 부서,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해가지고 여기서 악행 같은 것들을 저지르지 않고서 맥도날드 회사를 경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옵션을 파산하지 않으려면 성장 촉진제 호르몬을 맞추든지, 아니면 열대우림을 계속 밀어서 그 소를 방목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넓히든지, 계속 뭔가 환경 파괴를 하고 값싸게 그
고기 패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 이면에서는 계속 우리는 뭐 미키마우스, 뭐 끼어팔기 이런 형태로 마케팅 정책들을 계속 펼치면서 소비자들을 계속해서 속여와야만 이게 망하지 않고 유지된다라는 형태를 사육장 그다음에 본사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를 다 둘러보면서 그 네 가지 측면을 다 시뮬레이션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측면을 다 돌아보면 이 거대한 패스트푸드 회사가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난민 문제도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얘가 모하메드 셰누라는 친구가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들을 다 경험하게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플레이어가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어떤 구조주의적인 방식으로 이제 플레이어의 인식을 바꾸는 시스템을 제안한 게 이제 이 책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실패 수사학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게 우리 오늘 나름대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클리어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끔 주는 방식인 거죠. 물론 클리어할 수도 있고 클리어하려면 다 회차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조건들을 최적화시켜서 이렇게 플레이하면 어떻게 이제 해피엔딩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전까지 플레이어는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난민으로서 독일에서 생존한다라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형태의 이제 깨달음을 얻게끔 되는 거죠. 이거를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기획을 해왔을 때 이제 시리아 난민 시점에서 이렇게 독일에서 한 21일 정도 생존해야 되는 그 게임으로 만들었었어요. 뭐 플롯은 플레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모하메드 셰누라고 하는 이 친구는 이제 그 시리아에서 아랍어 교사로 우리로 치면 국어 선생님 같은 걸 하고 있는 친구인데 아내하고 아들을 이제 독일로 데려오는 과정을 그리도록 했어요. 어떻게 난민의 삶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디자인하는 것에 거의 한 2달 가까이를 썼었어요. 그게 지금 봐서는 되게 아주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제3자의 입장으로서 시리아 난민 문제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고, 자료들을 찾다 보니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기사들은 보통은 난민이 유럽으로 오는 과정에 대한 기사 또는 사진들이 많다는 겁니다. 난민이 유럽으로 온 다음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기사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하다가 저희가
발견하게 된 굉장히 저희에게는 임팩트가 컸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My name's Hani, and I'm 20 years old from Homs, Syria, and I left my home because of the war there. I live right now in Lebanon's Al-Buqa Valley in a small camp with my family. The timing here doesn't matter because we don't do anything, so we don't have repeated actions every day like the school, like the university. All our life is related with this small camp, so we don't care for the time. We are just living, you know. I don't see my future here. I don't see something. I'm just living all day, every day, the same. Every morning is a battle with myself, you know. It's all the feelings come to me, and all the memories, how I left my home, how I left everything there. So here every morning I feel the same. 이 영상은 유엔 난민 기구에서 만든 시리아 난민 한이의 이야기인데요. 이 시리아 난민 한이는 지금 그 영상에서 나오기를 레바논 베카 협곡에 위치해 있는 난민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난민촌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의 위협에서는 어느 정도 떨어진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유엔 난민 기구에서도 이제 물적 지원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 전쟁 같은 물리적인 위험에서는 좀 자유로운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난민 한이가 굉장히 불행하게 살고 있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반복된 일상이 없다. 그냥 생존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생각과 생각들이 이제 아침마다 떠오르면서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이러한 똑같은 일상이 아침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생각을 조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저희는 우리가 생각과는 달리 모든 난민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진 않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 있지만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자신의 일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무기력함 속에서 힘들어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러기에 저희는 이 메시지가 조금 더 다른 미디어에서는 그 유럽에서 오는 과정들을 조명을 받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국경을 건너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종 목표지에 가서도 난민으로서 지위를 얻고 거기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난민들이 UNHCR이라고 해서 유엔 난민 기구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 친구들 거기서 이제 그 자료 조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유엔 난민 기구에서 난민의 조건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가족 중에 한 명만 특정 국가로 건너와서 난민의 자격을 인정을 받으면 나머지 현지에 있는 가족들 전부가 이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난민들이 넘어오면 가족 전체가 다 오면 비용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젊은 남성 한 명 정도만 건너와서 돈을 벌고 송금을 해서 가족들을 데려오는 코스가 이제 난민들이 건너오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표현하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게임이 이제 완성됐었고요.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쾰른 대성당 주변으로 그 시리아 난민들이 그 현지 여성들 이렇게 막 그 성추행하고 막 이렇게 겁박하고 막 이런 그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난민들에 대해서 독일 내에서도 되게 이렇게 그 인상들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그 난민들을 계속해서 옹호했던 그 메르켈 그 총리가 정치적으로 좀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 등 뭐 그런 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난민에 대해서 항상 그 약자다,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난민이 뭔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 옵션들을 좀 넣어서 플레이어가 판단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2개의 옵션을 넣었는데, 처음에 이제 쉐누가 자기 난민 캠프에서 옆에 같이 일하는 동료의 지갑을 훔칠 수 있게끔 했고, 지갑을 훔치면 송금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에 훨씬 더 원활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도덕적인 그 딜레마에 한번 빠지게 되고, 중간에 또 이제 돈이 좀 부족해지는 고비가 왔을 때 돈 많아 보이는 그 현지인 할머니를 강도짓을 해서 돈을 빼앗을 수 있는 옵션도 이제 넣었어요.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의 도덕심을 테스트하는 이벤트가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모두 시행했어야, 그러니까 도덕심을 버린 플레이어에만 통과해야 풀리도록 조금 더 제약 조건을 두어서 단순하게 바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는 다큐멘터리적 시선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기사들은 나오기 마련이고, 그것들을 게임 내에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이해의 범위를 넓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난민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인종차별을 받는 어떤 피해자가 아니라 현지 내에서 그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딜레마가 있고, 그 구조적인 딜레마에 이 사람들이 이제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판단은 플레이어가 직접 내릴 수 있게끔, 그런 정치적인 판단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조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 친구들한테 이제 그 어드바이스를 줬었고, 그런 상황들을 잘 반영해서 게임이 이제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주목했던 것 중에는 언어의 장벽이 있는데요. 언어의 수치가 어느 정도 이하이면 이렇게 네모 형태로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장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하메드 셰누를 선생님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공장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그 상황을 만들었고, 그리고 언어 수치가 높아지면 이제 네모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언어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네모의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 지속적으로 보게 함으로써 언어의 장벽을 계속 느끼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독일어를 한번 다 마스터하면 네모가 다 사라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돈을 벌어서 처음에는 언어를 익혀야만 카페 같은 데서 좀 고급스러운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카페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NPC가 뚫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언어를 빨리 배우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게임을 그렇게 만만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었던 게, 언어 학원을 또 지속적으로 안 나가면 네모가 다시 생겨요. 그래서 이 학원을 계속 다녀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학원이 상당히 비싸게 디자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서 먹기도 해야 되고 송금도 해야 되고 지하철 같은 데에 교통비도 써야 되고, 때로는 멘탈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또 활동들을 할 때도 돈이 필요한데, 어학학원까지 가는데 그게 되게 비싸고, 그러면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줄어드는데, 어학학원에 가서 독일어를 초기에 빨리 투자해서 마스터를 쫙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는 독일어가 마스터 됐으니 이제 고급한 알바를 계속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네모가 생기는 상황이 오면서 언어를 잊어먹는
과정이 이제 시뮬레이션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게 되게 충격이었던 기억이 나고. 저희는 여비를 마련한다라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돈을 모은다라는 메커닉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을 하고 돈을 모으는 행위인데 이 돈을 모은다 일을 하는 행위 자체에서는 사실 뭐 시리아 난민에 대한 무언가를 느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일을 하면 단순히 이런 이미지 하나만 보내고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과감한 결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메커닉 디자인을 서바이벌 장르의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소금을 해야 되지만 그 와중에 배고픔, 멘탈, 언어 능력 수치 그 세 가지를 굉장히 잘 컨트롤해야만 이제 성공을 해서 아내에게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모으기 힘들다, 이것의 시뮬레이션이 과연 정당한가, 이게 제작자의 의도에 맞춰서 수치들이 정해졌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고, 저희가 만약에 돈을 모으기가 힘들게 만들려면 단순히 수치, 뭐 게임상의 시급을 그냥 낮춘다든지 아니면 밥값을 올린다든지 그런 결정들을 해서 하면 플레이어는 이게 메시지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 밸런스를 못 맞췄다, 게임이 뭔가 부정적이다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린 결론은 돈을 모으는 메커닉 자체만으로는 메시지 전달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결국 저희가 선택한 결정은 스토리를 푸는 것입니다. 저희 게임에서는 굉장히 많은 NPC들이 있고 그 NPC들 각각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들은 다 이제 난민에 대한 뭐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난민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는 어느 실제 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게임에서 TV가 있어서 TV에서도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도 현실에서 나온 뉴스에 이제 시간이나 아니면 이름 같은 것만 조금씩 조작한 그런 뉴스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뭐 난민들이 벌인 범죄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독일 총리가 좀 더 난민을 수용하는 정책을 펼친다 같은 느낌의 기사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PC를 만들었으면 저희가 이 NPC를 만나서 플레이어가 인터랙션을 해야지만 그 스토리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플레이어에게 돌아다니게 만들 요인책을 찾았고요. 그런 요인으로서 가장 저희가 꼽았던 거는 멘탈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멘탈 수치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플레이어는 멘탈 수치가 깎일 텐데 그것을 산책이나 사원을 가야지만 멘탈이 회복되도록 했고, 그 위치에 또 카페를 가야지만 새로운 장소들이 열리게 하는 그런 유인책들을 만들어냈고, 그 장소에는 NPC들이 있어서 결국 NPC들과 상호작용을 여러 번 할 수 있고 그 NPC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생각의 변화 같은 것들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21 데이스는 이제 딜레마를 게임 안에 이제 많이 넣기를 원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배고픔 수치가 있고 여기 이제 멘탈 수치가 있는데 계속 떨어져요. 근데 이제 뭐 배고픔 수치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이거를 값싸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 햄버거 가게 같은 데 가서 먹으면 이렇게 배고픔은 빨리 차는데 타국의 음식이고 또 이런 친구들은 할랄 음식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먹다가 보니까 이런 음식을 먹을 때마다 멘탈에서 이제 데미지가 가게끔 되어 있고, 그 멘탈에서 데미지가 간 것들을 회복하는 방법이 게임 내에서 별로 이렇게 많지 않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모스크 가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강변에 가서 그냥 강을 바라보면서 명상을 하거나, 독일에서는 할랄 음식이 자기들가 그냥 원래 시리아 있을 때 만들어서 먹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자격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비싼 돈을 주고 할랄 음식을 사 먹는다는 것이 쉐누한테는 되게 사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멘탈이 회복될 수는 있겠지만 멘탈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값싼 선택들을 계속하면 멘탈은 계속 떨어지고, 배고픔은 채울 수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외롭고, 이런 상황들이 이 친구한테 계속해서 이제 데미지를 주게끔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패 수학과 관련된 이제 아내의 메일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렇게 메일이 하나씩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와 아들이 유럽으로 오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위해서 송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내를 통해서 이제 난민들이 유럽으로 오는 과정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플레이어에게 아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줌으로써 목표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의 목표는 이제 아내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보내는 거고, 그 돈이 필요한 이유, 컨텍스트 같은 것을 아내의 메일을 통해 설명하게 되죠. 뭐 배를 타야 되는데 배 돈이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 브로커들에게 돈을 줘야 된다 같은 컨텍스트를 이제 플레이어에게 인식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는 아내의 상황을 보여주고 아내를 통해서 감정을 건드리는 것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플레이어가 실패를 했을 때 결국 돈이 안 모였으면 아내가 오는 것에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실패를 하였을 때 플레이어는 현재 아내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돈이 못 보내졌을 때의 상황이 조금 더 감정적으로 느껴지고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돈을 못 보내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브로커한테 돈을 못 보내줬으면 뭐 출발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배 돈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좀 더 싼 배를 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실패를 했을 때 어떤 상황에 이 가족들이 처해지는지를 나레이션 형태로 보여주게 했습니다. 플레이어는 대부분 다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플레이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뉴얼도 특별히 뭐 많이 주어져 있지 않고, 튜토리얼도 그렇게 이제 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사실 튜토리얼을 아예 없애자라는 의견도 그때 이제 많이 나왔어서 튜토리얼이 없는 채로 바로 난민의 삶이라는 게 뭐 튜토리얼을 주고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삶이란 게 아니고 그냥 내동댕이 쳐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칠간 200 골드를 벌어서 와이프에게 송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하철을 타도 시간이 줄어들고 뭐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시간이 줄어들고 밥을 먹어도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갈지가 처음부터 선택의 순간인데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는지를 현재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조차도 시간을 까먹는 행동인 거예요. 그럼 기회비용이 계속 줄어들게 되는 셈이어서 그게 처음 플레이할 때 되게 큰 압박감으로 주어졌고, 결국에는 다 회차 플레이를 해서 초반에는 뭐 이를테면 공사장에 가서 알바를 시작해야 돼 등등의 이제 암묵지 같은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보면 그 명시적인 규칙이 있고 그냥 플레이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암묵지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암묵지를 많이 깨달아야만 나중에 이제 이 게임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저희가 네. 21days를 만들면서 이제 계속 게임을 발전해 나가잖아요. 1년간 만들었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결국에 저희가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는 대중성을 확보해야 어느 정도 플레이어들이 하겠다라는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앞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튜토리얼이 없어서 이제 사람들이 곤란해한다, 그래서 게임을 끈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사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이걸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무언가인데, 그 전 단계에서 뭔가 막혀버리면 이게 표현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결국에는 대중성 측면에서는 이제 깎이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돼서는 튜토리얼도 넣고 이제 게임이 너무 어렵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게임을 결국에는 대중들이 플레이했을 때 한 번 잡고 나서 이게 끝까지 가지 않으면 다시 시도를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어느 어려운 순간들이 오면 그것들을 도와주는 무언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체력이 많이 깎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활동은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비주얼리 보이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어떻게든 일을 해서 벌 수 있고 또 이동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 가지고 이 사람이 지치게 어떻게든 몸을 이끌고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표현하는 동시에 이 플레이어는 최소한 내가 이 사람이 느리게 가더라도 느림을 감수하면서 플레이를 하면 끝까지는 플레이할 수 있는 형태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대중성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게임 만들고 스팀 게임의 토론장에 올라갔던 것들이고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것 중에 이제 그 플레이어들이 저희를 되게 많이 공격했었어요. 그래서 뭐 퓨어 프로포간다니 또 뭐 질문 중에 Are you 뭐 SJW는 뭐 이렇게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라고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는 뭐 PC충 이런 거에 이제 해당될 텐데, 그러니까 너네 이거 왜 이렇게 제3세계에서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난민의 피해도 별로 안 보고 있는 애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서 난민은 아주 본격적인 문제인데 지금 제3자 입장에서 왜 너네가 정의롭게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너네가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돼? 이런 형태의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었고, 근데 뭐 저희는 사실은 이거를 꼭 그렇게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 중간에 이따가 뭐 설명하겠지만 중립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안 보고스트도 그 퍼슈에이션 게임스 책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게임 내에서 약간의 데이터 조작만 개발자가 넣더라도 그 약간의 데이터 조작 때문에 게임 전체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이데올로기나 메시지가 변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개발자가 게임 내에 넣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모하메드 셰누를 좀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장치들을 이렇게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드바이스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셜 임팩트 게임 중에는 그런 식으로 계몽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게임들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이데올로기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강요하게끔 만드는데, 근데 저는 뭐 플레이어들이 모두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항상 어떤 외부에서의 메시지나 이데올로기를 주입받았을 때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배경이나 뭐 자라왔던 환경 이런 것과 결부지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구성주의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입을 한다고 해서 주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이데올로기적인 속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설득력이 더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에서 뭔가 어떤 것들을 주장하려고 할 때 그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좋은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옵션들을 주고 플레이어가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어서 자기가 운명적으로 내렸던 어떤 선택이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스스로 체험해보게끔 하면서 다른 경로는 그러면 어떻게 됐었지라고 해서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서 그 다른 운명도 또 체험을 해보면서 이 개발자는 이런 형태로 그 스토리를 구조화시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다회차 플레이를 통해서만 이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1 Days도 한 번만 플레이해가지고는
그런 그 일면들이 다 드러나지 않고 저는 최소한 한 서너 번 정도 플레이를 해봐야만 그 안에 개발자가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기믹이나 혹은 자기가 안 가봤던 길에서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면서 왜 이 길하고 이 길에서의 그 뭐 수치적인 차이나 뭐 혹은 기획자의 의도의 차이가 이렇게 반영되었지라는 식의 해석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메시지를 계몽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그건 이제 되게 조급한 판단인데 하면 할수록 더 잘 안 된다. 그리고 더 그냥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중립적으로 시뮬레이션적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걸 딜레마적으로 만들수록 플레이어에게 더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장면이 되게 만들기 어려운 부분 같고 그런 부분들을 이 친구들은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찾아내고 고민해서 이제 형상화를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you.